아주머니들과 통성명을 하며 매일같이 말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인지를 하고 직접 글자로 적으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이제 저도 나이를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건지 정말 세상 빠르네요.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보통 제 젊었을 적만 해도 라디오로 사람들의 사연을 아주 짧게 듣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해 골라 끊김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네요. 이 세상의 발전으로 인해 제 사연도 이토록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거겠죠. 제 사연은 제 아들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제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맞아 허심탄회하게 전부 다 말해보고 싶네요. 그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죠.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은 도시에서 태어났겠지만 저 때만 해도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죠. 농사일을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저는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언니는 겨우 저보다 1살 많았을 뿐이지만 어린 저에게는 엄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는 어른 같은 존재였죠. 그 따뜻한 가족들 품에서 저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같이 놀던 언니 오빠들에게 처음으로 도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말로만 들으면 그런 별천지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들도 투성이라 했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어요. 그때는 TV가 귀할 때라 저희 동네에는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와전되고 그 말을 믿었죠. 그날 이후로 막연하게 도시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언니와 있을 때면 서로 가장되게 도시 이야기를 부풀리며 놀았죠. 농사일이 바쁘신 부모님께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리가 만무하니 저희가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발칙한 생각이죠. 부모님 몰래 계획을 세운 우리는 무작정 도시로 향했어요. 지금 크기의 반절 정도 되는 버스에 몰래 올라탄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인 척을 하며 도시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듣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정신없이 많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빼면 우리 동네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볼 것들은 많더군요. 처음 보는 것들에 정신을 팔렸던 저는 언니의 손을 놓치게 되었고 한참이 지나다 언니와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엇갈렸는지 서로를 찾지 못하게 되었죠. 한참을 언니를 찾다 지쳤던 저는 건물 한켠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마침 도시에 볼 일이 있어 나온 동네 아저씨를 보게 되었고 아저씨께 언니를 찾아달라 졸랐습니다. 아저씨는 버스가 끊기기 전까지 저를 데리고 언니를 찾아다녔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셨죠. 저는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아직 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업도 내려놓으시고 언니를 찾기 위해 도시를 왔다 갔다 하셨죠. 하지만 언니는 어디로 간 것인지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부모님도 포기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와 생업을 이어가셨어요. 그때는 남의 집 애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 키우기도 하고 부모가 있던 아이도 거리에서 방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아원을 갈 때라 부모님께서는 언니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렇다고 영영 볼 수 없을 거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살아서 볼 날이 있을 거라며 언니를 잊지 말고 찾으라 했어요. 이후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고 부모님과 저도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올라가 있게 되었죠. 이후 성인이 되어서 일을 찾아 도시로 나온 저는 당연히 언니도 틈틈이 찾아다녔습니다. 일을 쉴 때면 실종 당시 언니의 신상 정보와 인상착의가 적힌 종이를 돌리며
거리를 다녔죠. 그때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같은 공장에 다니며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라 서로 내외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여직원들과 나누고 있던 제 이야기를 듣고는 쉬는 날에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사라진 남잔 정말 쉬는 날 그 장소에 나와 있었고 언니를 찾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물꼬를 튼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특히 잃어버린 언니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연인이 된 이후에도 남자는 같이 연애할 시간을 줄여가며 언니를 찾는 일에 도움을 주고는 했어요. 책임감 있고 제 근심마저 나눠 가지려는 남자를 놓칠 수 없었고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듯 남의 집 단칸방살이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우리는 아이를 많이 가지길 원했어요. 지금 젊은 부부들의 분위기와 달리 그 당시는 딸 자식 가리지 않고 많이 낳는 게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 달리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일로 비뇨기과는 물론이고 산부인과를 찾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니 오로지 삼신할매와 조상님께 빌며 우리 닮은 아이를 달라고 했죠. 그 바램이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 긴 노력 끝에 우리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임신하는 데 있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는 아이 가지는데 더는 고생하지 말고 하나 있는 아이에게 온 정성을 들여 키우자고 했고 아들 동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아가며 키웠죠. 중간에 형편이 어려워져 끼니를 줄이게 되더라도 아이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에 밥을 불려 먹어도 아이에게는 고기 반찬이 된 밥상을 차려줬죠. 남들은 유난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우리의 바람대로 잘 자라주었거든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라주는 걸 보는 재미가 얼마나 있던지 우리는 힘든지도 모르고 아이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명문대를 입학했죠. 짧은 가방끈이 항상 바깥 생활하는 데 있어 창피하고 불편함을 줬던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 자랑이 되었던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난 뒤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 우리가 한참 못났는지 부끄러워하더군요. 하숙을 하는 아들을 찾아가려 전화를 하면 항상 올라오지 말라는 투로 말을 했어요. 하숙비와 음식을 챙겨주러 가면 대학거리가 아닌 곳에서 만나곤 했죠. 그런 아들의 마음도 알 것도 같았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나 이제 겨우 20살 남짓한 아이에게 남들과는 비교 상대도 되지 않는 우리가 창피할 수도 있었겠죠.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아들의 그림자가 되더라도 아들 잘 되는 모습만 보면 되었기에 굳이 앞에 나서서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괜히 제 마음에 애가 탄다고 해서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조르거나 찾아가지 않았죠. 못난 부모를 만나 백도 돈도 없었지만 그에 상관없이 승승장구하는 아들을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맞는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좋은 직장, 차, 집까지 우리들 도움 없이 장만했던 아들은 결혼도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했어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까지 꾸리니 저희가 따로 말할 것도 없었죠. 매번 선물도 내려보내니 주변에서는 효자를 뒀다며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주말은 물론이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더군요. 물론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그 큰일을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명절에도 아예 얼굴을 못 보는 건 좀 섭섭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보다 아들의 건강이 더 먼저니까요. 거기다 결혼 후에도 손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 그 모든 게 무리한 사업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쉬엄쉬엄 일하라고 시작한 이야기가 손주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은 저희에게 화를 냈습니다. 바쁘니? 다음 주 아버지 생신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간다며. 너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물론 일도 좋겠지만 사람이 너무 앞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내 몸 망가진 것도 몰라요. 기계도 쉼없이 달리기만 하면 망가지는데 사람이라도 안 그러겠어? 좀 쉬면서 해라.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잖니.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몸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 정 쉬는 게 그러면 내가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줄까? 안 그래도 네 아빠 보약 지으러 가는 한의원이 있는데 네 것도 같이 지으면 되잖니. 그리고 거기가 아이 가지는데 도움되는 약도 잘한다고 하던데 네가 바쁘면 정연이만 내려보내서 아이 생기는데 좋은 약도 한 첩 짓자. 일 때문에 나가는 게 있으면 약이나 음식으로라도 보충해줘야지. 어머니, 제가 아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또 왜 애타령을 하세요? 어?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어. 난 네 몸 걱정한다는 게 또 어쩌다 그 얘기로 빠졌네. 미안하다. 그딴 약 가지고 애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왜 애가 안 생기는지 알려드릴까요? 병원에 갔더니 제가 선천적으로 불임이에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두 분도 불임이시지 않아요? 왜 물려줘도 그런 걸 물려주시냐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알아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식 덕에 선물도 좋은 것 받고 남들 부러움도 받으면 좀 가만히 계셔주세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항상 바래왔던 거잖아요. 안 그래도 애 문제 가지고 정연이랑 싸웠는데 왜 또 애 얘기를 꺼내세요? 이제 제가 앞으로 연락드릴 때까지는 저나 정연이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화가 나기보단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불임이라니. 아들 말처럼 모두 우리 탓인 것만 같았죠. 안 그래도 힘든 아들을 자극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이 저희에게 하는 연락이 줄어들며 부모 자식 간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죠. 아들 소식이 매일 궁금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신 안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가 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들의 일로 힘들 때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버티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아들과는 화해를 하지 못한 채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였어요. 병원에 일찍 도착하여 살 줄 알았는데 점점 의식이 흐려지던 남편이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의식이 있을 때 저에게 남은 인생 마음껏 즐기다 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땐 그 말이 유언이 될지도 모르고 빨리 말을 끊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나에게 해줄 말을 좀 더 들어볼 걸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 순간이 후회로 남네요.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러야 했던 저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놀라 한걸음에 병원으로 찾아왔죠. 그전까지 겨우 참고 있던 눈물이 아들을 보자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아들의 품에서 남편 잃은 슬픔을 토해냈죠. 눈물을 다 쏟아내고 이제 아들과 며느리 얼굴을 보며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전과는 너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멀끔하게 정리가 잘 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색도 칙칙하고 생기라고는 하나 없는 모습이었죠. 혹시 아들에게도 무슨 병환이 있나 싶어 걱정을 하며 물어봤어요. 대답하기를 망설이던 아들은 그동안의 근황을 저에게 알렸습니다. 저희와 연락이 소원해지고 나서 언제부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사업도 접고 집과 차 그리고 돈이 되는 거라면 다 팔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했죠.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해오던 사업이니 다른 일은 할 자신이 없어 지금도 힘들지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전처럼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화를 낸 지난 일도 있고 자신들 상황도 좋지 못하니 일부러 우리에게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못 내려왔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답답하더군요. 힘들면 당연히 아빠 엄마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는 걸 남편과 저 중에 누가 과거 일로 문제를 삼는다고 혼자 앓고 있었다니. 혼자 끙끙거렸을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제 속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우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일을 더 이야기하기로 했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 바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들 동현이에게 도움을 줘야 했거든요. 우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묻는 제 물음에 아이는 어렵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 사고로 받게 될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아들을 도와주기로 했죠. 이후에도 동현이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지 가끔 저에게 돈을 빌려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저도 몸 이것저것이 고장이 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때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 부탁 하나를 하였습니다. 엄마, 저 죄송한데 사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이 집이랑 가지고 계신 땅이요. 그걸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대신에 제가 앞으로 쭉 엄마 모시고 살게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집이 대수겠어요? 어차피 제 몸 하나 누일 곳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척해진 아들 며느리가 매일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같이 살며 몸보심도 좀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고민도 없이 집과 땅을 팔아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도움에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아들이 하는 일은 계속 안 됐습니다. 마음 같아선 굿이라도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하는 일마다 막히기만 했죠. 아들의 늘어가는 한숨과 그늘진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도 괜히 더 기분이 안 좋아졌고 아들네 눈치를 보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저는 일부러 더 밝은 척 행동하며 집안에 웃음이 나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두 사람은 좀처럼 어두워진 표정을 풀지 않았고 저는 더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저는 인근 시장과 구일란을 뒤져 부업거리를 찾아와 일을 했고 아이들이 저에게 쓰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식비를 아낄 겸 밖으로 나가 무료로 급식을 주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애들 편하라고 밖에서 있다 보니 시간이 참 많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까 하다 생각난 게 언니 찾는 일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자였죠. 그때까지도 언니를 찾으려고 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시간이 많이 있는 이때 언니 찾는 일에 시간을 더 할애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언니를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최근까지 언니가 지냈던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연락이었죠. 아직 언니를 만나기 전인데 벌써부터 심장이 뛰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기분이 들떠 있었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아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잔뜩 화가 나 있었고, 제가 언니 주소를 찾았을 쯤에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죽겠다고 소동까지 벌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저런 모습인데 저만 행복할 수 없겠더군요. 결국 알아낸 언니 집을 찾아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당장 제 앞에 있는 아들에게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소일거리로 제법 돈을 벌었던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몸보신을 해주고자 정말 오랜만에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다같이 외식을 했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도 허겁지겁 맛있게 밥을 먹는 자식의 모습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군요. 오랜만에 식사다운 식사로 기분이 좋아진 아들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던 복권방으로 가서 서로의 소망을 담아 로또 한 장씩을 샀죠. 그리곤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날의 일들로 아들에게 작지만 큰 변화가 있길 바랬어요. 일이 안 되더라도 불평불만을 하기보단 긍정적이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바램은 얼마 되지 않아 깨졌죠. 이번에 또 무슨 일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쯤 되니 저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더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기만 했고, 이 집에 같이 사는 제가 자식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았어요. 혹시 아들이 잘 되지 않는 게 나 때문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우울증 초기이지 않나 싶어요.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최대한 내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제 변화를 아들네도 느꼈나 봅니다. 식사 자리를 여러 차례 거절하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죽을 내어왔죠. 어머님, 요즘 통 식사도 안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거 직접 쏜 죽인데 드셔보세요. 이렇게 힘없으신 모습 저희 때문일 텐데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하는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쉽지가 않네요. 아니다. 힘든 건 너희들인데 내가 표를 내서 미안하구나. 이 죽 고맙게 먹으마. 저희도 마음가짐 바꾸고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되나 저렇게 해서 안 되나 다 똑같다면 굳이 길지도 않은 삶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나 저나 여한이 남지 않게 해보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머님께 감사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어머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